바로 이어서 저희 토론을 먼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준비할 때 패널들끼리 좀 센 질문을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준비하면서 무슨 센 질문이 나올지 생각하면서 막 방어하시느라고 시간들을 다 오버하셨는데, 그래도 서로 좀 센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씩 좀 해주시고,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의 정책을 평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해주시고 또 한 분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좀 상대편에게 질문하고 두 분이서 합의해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뭐 각자 알아서 답변하시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거기 좀 써주시고요. 두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발언 한참 되신 우리 배진님부터 그러면 먼저 한번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고 아프게 해주십시오. 좀 아까 죄송합니다만 정책 토론에서 좀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좀 제가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말씀하셨는데, 서민을 위하는 라는 분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까?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사람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안철수 측에서 나 대통령 할래라고 나기는 하지만 나만 할 수 있어라고 나온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단일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혁신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을 안 하는지.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천제도 개혁 좋다. 근데 공천제도 개혁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다시 또 부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국민 경선으로 하면은 결국 거기 자리 잡은 사람이 계속한다. 기득권 있는 사람이.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세상상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은 이렇지만 저렇게 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진보고, 저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일단 있는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는 게 보수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까? 보수 정당입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왜 혁신 안 하는지,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발목이 잡혀서 결코 할 수가 없는 앙시앙 레짐 그 자체인 건지.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의 그 신자유주의 문제와 그런 부분을 놓고 과연 서민을 위한다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뭐 하나씩 나눠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먼저 보충. 그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그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후보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난 10월 11일 날 참여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당시에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혁신에 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혁신을 원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윤곽을 줘야 되는데 매일 뚱뚱만 잡으면서 혁신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정권교체가 혁신입니다. 그리고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에요. 그럼 뭐 민주당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여론을 상승섬을 타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 추세에서 정권교체가 70몇 %에 이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혁신에 가까워 있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국 교수께서 얘기하는 야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뭐 3단계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제가 일단 먼저 답변을 하고요. 신자유주의 서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실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도 여러 번 반성을 했고,
뭐 반성 그래도 반성했다고 해서 뭐 이게 비켜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또 워낙 한국 사회 지금 뭐 경제적인 양극화라든지 지금 뭐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다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역으로 과연 그러면 안철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다른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볼 때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회의 공정성, 룰의 공평성, 그 다음에 패자 부활전 이런 이야기만 하고 독점 재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도입. 결국은 이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이 갖고 있는 새로운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과 얼마만큼의 그 차이점이 있는지 저 요것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리스폰스. 저는 그 안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신자유주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 경제민주화 정책 그리고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일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각종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서 있는 자리와 그 문재인 후보가 서 있는 자리가, 물론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서 있는 자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진보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로부터 문재인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그 한국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고요. 안철수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깝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미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왜곡된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잠시만 해주세요. 인식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가 김대중 정권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IMF하고 국제은행에서 세계은행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온다. 노동의 유연성 문제도 그때 나왔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라는 물결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데 국가적인 역량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또한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1년도 9/11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그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거부할 수 있는 혹은 그 역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무리 아니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니 저쪽에는 질문했을 거니까 질문하고 가지고 아니 답변하시는 거 마무리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제가 일부러 언성을 높였습니다. 처음에 좀 피튀지는 설전을 좀 해보려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려면 문재인 후보는 반성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지난 총선에서 한 명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민주당이 혁신을 안 했다는 걸로 결국은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은 싫다. 안철수는 찍지만 문재인은 안 찍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그런 면에서 실망을 했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패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패배를 시킨 거예요. 누가 패배를, 새누리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나한테 표 주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말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성했다면 우리 김 이러신 분들
당연히 공천 안 됐어야 됩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도 혁신된 게 없어요. 그렇다는 거를 이제 또 말씀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민주당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혁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그 제임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이제 밀고 들어온 게 IMF 통해서 밀고 들어온 거 맞습니다. 맞는데 쌍용자동차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쌍용자동차가 1997년 IMF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에 가까운 게 생겼죠. 그러니까 IMF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거의 망하게 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03년,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이 쌍용자동차가 생긴 이후로 최대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그거를 상하이 차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 IMF 때문에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쌍용차의 과정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과 그다음에 이명박에 걸치는 그 정권의 교체와 그다음에 한국 신자유주의의 그 업앤다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가 97년에 부도를 당하고 2005년에 그러니까 2003년에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그 쌍용자동차 노조와 진보 세력에서는 그때 정부한테 요구를 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쌍용자를 국유화하라고 했습니다. 공영화를 하든지.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상하이에 팔았거든요. 그걸 왜 팔았습니까? 판 거는 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굴복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경제 관료들 그리고 참모들이 신자유주의에 말 그대로 머리가 그대로 다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 판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명박이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나 똑같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22명이 죽은 과정을 보면 저도 막 지금 울분이 차올라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그 경찰국가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가 굉장히 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그 바탕을 깔아놓은 역할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한테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베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력들이 여전히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그러니까 노력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업을 형설로 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합니다. 다음 질문에 아니, 매우 안타까우시겠지만 답변은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1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쌍용자동차 나온 줄 알았네. 저는 간단하게 예. 하고 싶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뼈아픈 비판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정말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서 다시는 이런 정책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민주당 그 혁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첫째 저도 실망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 방식이라든지 총선 결과에 실망을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지. 왜냐하면 공식적인 장치 공천 뭐라고 할까 권한을 갖고 있던 당 지도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직 민주당은 좌파 정당이 아닙니다. FTA 찬성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제도 지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공천 다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시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진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혁신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파트너는 민주당입니다. 밖에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혁신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번에 이제 문재인을 공부하신 쪽에서 안철수 쪽에 하시고 싶은 좀 질문을 짧고 아프게 자꾸 길고 아프게 하시니까 힘들어지니까요. 짧고 아프게.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관련된 그 질문입니다.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확장성에 대해서 그 통계 자료를 쫙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일시적이지 장기적으로 세력화돼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그 혁신이라든가 변화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는 이 재외선거가 미국 선거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에브리바디 다 선거를 해야 되지만은 재외선거는 등록 전차하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선거도 등록을 하고 등록자만이 선거를 합니다. 그 도표를 찾아보니까 1980년도 이후에 투표율이, 참가율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44%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2012년도 올해 22.4%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증작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대선에서 3파전으로 붙듯이 1992년도에 로스페로, 부시 나오고 클린턴 나왔을 때만 투표율이 얼마였으냐면 33.58%예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4번, 5번 그 투표 참가율을 보면 이때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 깎아서 얘기하면 철새 투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와 몰려가지고 누구를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왜 과연 그 변화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그가 되는 거냐,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안 해줄 텐데 앞으로 그 뒤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의미. 그렇죠. 예. 그리고 맨 처음에 그 투표를 보면은 그 이명박 지지도 하고. 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하겠습니다. 저쪽 거 쓰십시오. 이거 이쪽입니다. 감정적으로 우선은 뭐 아까도 이제 제가 도표 가지고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20대 투표율이 그러니까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분명히 높아집니다. 분명히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현재의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뭐 물론 그러니까 20대 초반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불행하게도 소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가 처음 이루어졌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뭐 아까 제임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IMF에 의해서 세계 경제 질서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됐어요.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세대층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 실업, 그리고 이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게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 야권이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통하는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젊은 층들이 이제 그 이전의 세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가 들어선 10년 동안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젊은 층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은 층들의 이제 생각에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존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파 정부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이로운 일을 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보완을 좀. 보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 와서 계시니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논문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연구 보고서라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그 정보화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인데 여기는 이제 20대 초반 이전과 그 이후로 이제 나눠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이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참 한심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기성세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화 적응세대와 정보화 미적응세대. 정보화 적응세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 양반들 꼰대는 아니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요. 정보화 미적응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흔히 아는 엘빈 토플러의 대상의 물결에서 얘기하듯이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 아이콘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랬다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처음에 검사들하고의 논쟁이 기억나십니까? 검사들이 그때 이미 IMF로 사람들 한번 다 불갈이 됐어요. 현실 세대에서는. 하지만 현실이 아닌 영감님들의 그 사회 검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들은 출산도 제대로 못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고생을 한다. 왜 안 알아주냐? 이거는 산업화 시대의 논리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번 그 선거는요. 산업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의 갈등, 그리고 산업화 세대 중에서 산업화 세대와 정보화 세대 중간에 낀 기성세대 중에 정보 친화적 세대와 정보 비친화적 세대,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진 양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화 세대가 보기에 기성세대가 하는 행태가 너무 꼰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철수는 어떠냐면은 정보화 사회로 끌어온 아이콘 중에 하나면서 기성세대에서 매우 정보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과연 현재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런 지지를 받고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정치에 발담궜거나 계속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야, 야 걔네들 뭐 철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던 지금 이제 어린애들은 전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 10대들은 문자를 보내는 걸 더 자연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야 빨리 전화해 그러면은 불편하게 왜 전화를 하냐고 그럽니다.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과연 이들이 철새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철수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도래할 지금 20대, 30대들이 사회 전면에 나서서 사회를 끌고 나가는 그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마치 안철수가 얘기했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인용했던 말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질문하시는 거죠? 아니요. 질문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젊은 층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비전이나 패러다임 시프트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이 정권교체보다 상위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언론에 그런 식으로 보도했지만, 또 여기에 또 안철수 후보의 또 생각이 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금 이런 젊은 세대, 미래의 주역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가려면, 물론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정치 개혁, 솔직히 우리 현실 정치에서 정권 교체 없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 진정성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진정성을 인정해 줄 만한 보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현실적인 어떤 인식과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과거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보였던 현충원 참배는 극단적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이들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이게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진정한 보수들은 민주당에 많이 계시죠. 정치개혁에 대해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궁금하거나 또 오늘은 질문 포함해서 자기 의견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분 안쪽으로 패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참가하신 분들까지 시간 안 지키시면 저희가 집에 늦게 가는데 본인의 주장이나 혹은 뭐 어느 쪽에 더 묻고 싶다든지 어느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든지 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한번 좀 몇 분 정도는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모시고 있는 게 제가 가서 마이크를 드릴 건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없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철수 현상이 교과서에서 그 16종류의 그 위인이라고 나타난 것이 바로 아이들이 저분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서 TV에 나오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권에서 이 16종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이에요? 김대중 정권 시절이에요? 아니면 이명박 정권 시절이에요? 그거 데이터 조사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교과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형적으로 그분이 위인이 될 만한 요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아마 거의 16종류가 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특히 그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IMF 시절에 했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것도 저도 제 견해라면요. 견해보다도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2007년도 1월 달에 제가 그 당시에 모건 스탠리에 바이스프리던트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담당을 하는 모든 그 담당자들은 2주에 한 번씩 리포트를 내라는 거예요. 리포트를 어떻게 내느냐.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거, 아시아에 투자한 모든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시켜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했습니다. 나는 그게 한국이 IMF 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열심히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가져왔어요. 열심히.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그러다가 그해 11월 30일 날 한국의 뭐 금융회사에 이사로 가서 모건스탠리 겸직 근무를 했어요. 그 회사에 제가 재무담당, 기획담당 이사를 해가지고 3일이 지나니까 IMF 터지더라고요. 거가서 제가 3일 후에 진짜 대성통보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해온 일이 바로 나라가 한국은행에 30억 예완 잔고가 없었잖아요. 서울 시내가 완전히 그냥 암흑천지로 바뀌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자유주의는 엄격해서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애완잔고가 30억밖에 없는 나라가 디폴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IMF를 받아들이면 살려줄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부도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이인재 제3후보, 그 다음에 이해창 후보 셋이가 각 축전을 벌이면서 되더라도 그 당시에 뭐 40만 표 차이도 안 났잖아요. 38만 표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신자유주의 운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건 딱 세 가지잖아요. 1월 달에 우리한테 그 전통에 내려왔던, 내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기억하는 거 이거예요. 첫째는 아시아는 노동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게 돈을 뽑아라. 또 하나는 정치가 너무 부패되어 있다. 부패되어 있는 인간들한테 돈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빼와라. 세 번째로는 뭐냐?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재정의 투명성이 있을 때까지,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정치의 투명성이 있을 때까지, 정권 교체의 투명성이 있을 때까지, 평화적인 정부 이루어질 때까지, 또 노동의 유연성이 있을 때까지만
쉽게 얘기하면 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돈을 착착 끌어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그 구조조정 작업을 했어요. 그 한국에서 2008년도 제가 10월달까지 있었는데 다시 미국을 돌아와서 원대복귀를 해서 돌아와 보니까 그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에 다시 와가지고 한국의 주요 기업체들, 금융회사들, IBRD에 와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 공부 가르치는데 또 이제 앞장을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1년의 과정이 뭐냐? 와가지고 신자유주의 운동을 교섭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가고 나면은 그 사람도 한 열흘 정도 여기서 훈련받고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던 뭐 한국에서 박사를 받았던 다 박사들이에요. 갈 때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의 맹신자가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서약서 쓰고, 서약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포트 쓰게 한다고. 앞으로 구조 어떻게 할 거냐 쫙 하고. 그렇게 하고 한 것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입니다. 그 10년이. 그게 어쩜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그거로 인해서 달라진 건 몇 가지가 있죠. 예전보다는 투명성이, 재정의 투명성이 명확해졌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부패의 정도가 엄청이 틀리죠. 저는 노무현, 전두환 노무현이 때 그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모건스탠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진짜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실 밖으로다가. 나오면 미국에도 계속 수덕거리니까. 그때 규모가 얼마였어요? 6천만 달러나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 뭐 150만 불?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6천만 불 해가지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나라하고 150만 불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하고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소위 재정의 투명성, 정권의 투명성, 그게 신자유주의자가 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역사의 발전 속도에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겪었지만은 한국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자유주의에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부작용이 양극화고 그 부작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지 그 자체에 의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은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행편없는 나라가 됐겠죠. 그럼 한국 비약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신자유주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죄인 취급당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역사의 단계 속에서 어차피 정반에 비해서 그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더 보약할 수 있는 지금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복지 문제 해결하면 그걸 해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저는 너무 그렇게 과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뭐 빌빌거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안철수 현상은 난 대단히 좋은 현상으로 봐요. 하지만 그 현상이 아직은 너무 설익었다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꿈이야, 꿈.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 꿈.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되는데 나와도 별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저희도 많은 경험을 겪어봤잖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정책이나 문재인의 정책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틀린 점은 뭐냐? 가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가계. 패밀리 주의에서. 안철수의 패밀리가 과거에 그 아버지 선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세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점점 터질 거라고. 거기서 역시 대북관계, 대일관계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찝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어떻게 이제 날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 소이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답을 좀 하죠. 질문을 하신 건데. 좀 의견을 받고 리스폰스 같이 들으시고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직 대통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인간의 별을 갖고 있는 이 두 야권 후보를 보면서 참 기쁨감이 들고 참 두 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세력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문재인 후보 쪽에
그 정책 자문 그 통일 내려줘 정말 드림팀 같은 그 세력들이 있죠. 저는 어쨌든 정당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의 세력은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철수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가 있는 것은 세력으로서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안철수가 정말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대통령 할 생각이 있는가? 저 정도의 뭐 국회의원 한두 명도 안 되는 그런 그리고 정말 일반 학자적 수준의 사람들 현실 정치에서 정말 실제로 해본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세력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아직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철수의 세력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안철수가 대통령 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리스폰스는 누가 하시려고 그랬죠? 변희님은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너무 길어요. 짧게. 예. 그 이병규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질문, 교과서 문제는 이제 뭐 제가 답변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신자유주의 관련해서 좌파 쪽에서 한국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비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임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신자유주의의 도입이 한국이 어쩔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IMF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외환장고가 말씀하신 대로 35%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부도가 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IMF가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쌍용자동차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쌍용자동차가 97년에 부도가 나고 2003년에 그러니까 바운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국 경제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5년을 통해서 IMF 빌려온 돈 다 갚고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참여정부가 들어온 시기거든요. 노무현정부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IMF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물론 아니죠. 세계 경제 질서 내에 한국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참여정부가 선택할 길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초기 97년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던 시절하고는 분명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의 여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현상이 그러니까 여전히 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쓰러운 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안쓰러운 건 뭐냐 하면 설익은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문재인 캠프에서 담을 그릇을 아직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현상 설리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필수적이었죠. 필요악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필요악이냐?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이제 내려놔야죠.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너무 비약스러운 비유지만 일제시대가 돼서 36년이 흐르는 동안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일을 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됐으면 친일파는 더 이상 정권을 못 잡게 해야죠. 그 사람들을 전부 사형시키지 않더라도 친일파가 지금 50년간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혁신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이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안철수 현상 설리가 없다. 해봤자 별로 뾰족할 게 없다.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해봤자 별로 뾰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철수는 벤처기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벤처기업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 벤처기업과 구시대적 기업,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일반 그 오래된 회사는 야 그거 해봤자 별로 달라질 거 없어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벤처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게 봅니다.
뾰족할 게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만들어내서 변화를 해나가는 것이 벤처기업이에요. 아마 안철수 후보의 생각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뾰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존 기성의 정치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미 다 보수주의자가 되신 게 아닌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여쭤보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 중에 방금 얘기 중에 재미있는 아니 근데 근데 안철수가 선택하는 난 안철수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는데 제1호의 경제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현재 경제부총리 이현재가 누굽니까? 신자유주의 우리는 사실을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요. 잠시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까 질문하셨던 세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가장 뼈아픈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같이 얘기할게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캠프 직원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냥 이 현재 여기서 안철수 후보 편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고 저도 입에 거품을 물었던 그게 바로 거지만 그 증명서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봤자 안철수 말만 후보가 해도 하는 그거죠. 이현재 후보 씨를 위해서 뒷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캠프가 없고 조직이 없고 세력이 너무 약하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여기 누구도 안철수 후보가 당장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단독으로 꾸릴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거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전적으로 사견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책임총리제를 다시 또 언급했죠. 문 후보께서 언급하셨던 거랑 거의 유사하게. 그거를 언급했고 또 하나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통일외교 안보 분야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자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원장이 원하는 거는 아마도 이게 아니겠냐는 이제 짐작인데 문 후보한테 양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심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문 후보의 발을 잡고 있어요. 문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박 후보 본인이 안티고 아니면 박정희 자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박 후보의 안티고 문 후보는 민주당이 안티고 안 후보는 캠프가 안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게 이미 우리가 여기서 지적되는 그 모든 걸 단적으로 들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단일화의 그림을 내심 그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가시적으로 국민이 감동할 만한 변화를 먼저 보여주면.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거는 사후의 문제다. 그 얘기 좀 해보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그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제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전 안철수의 백그라운드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안철수 개인은 기본적으로 테크노크래시입니다.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놓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구조적인 흐름이나 구조적인 모순을 못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철수 본인은 95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이 IT 산업을 육성하면서 해픈투비 그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같이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인디비주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 닷컴 바블 속에 뭉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의 개인적인 역량과 구별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입으로 달고 사는 혁신 자체도 슌페터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기업가 역할인데 그거의 반대 측면으로 보면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본의 축적이 그 개인 기업가의 이윤 동기를 주는 거지 그 개인 기업가의 이윤 동기가 사회 구조를 이끌어 간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개인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측면 그 흐름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고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제 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얘기가 있어요. 발제 때도 지금 훨씬 낫네요. 예. 뭐 저희가 벌써 2시간 넘어째 하고 있어서 더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토론을 준비한 것은 뭐
후보 상호 간에 혹은 이 지지한 세력 상호 간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결국 이제 단일화로 가서 선거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해서 선거를 하기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바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자로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한 분씩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길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이렇습니다.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뭐 안철수 후보의 독심술을 하셨지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아주 뭐 잘 안 되면 그만두죠 이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선거는 이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판의 도박인데 돈 그렇게 걸어놓고 뭐 이 돈 다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라는 이야기로 해서 좀 한 번씩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준비가 되신 분부터 한 분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임스 로우 대표님.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전제하고 둘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당합이 됐든 뭐 둘이서 만나서 해결하든 아니면 뭐 제3자가 들어가 가지고 혁신의 방법을 구체화시키든 일단 나갈 수 없는 구멍을 딱 막아놓고 그리고 두 놈에서 앉혀가지고 뭐 쓰고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우리 예.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진영에서 이제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안철수 쪽에서는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서 그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얼마나 양쪽이 상처를 받을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계학을 공부하는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단일 후보를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 표본의 수를 크게 하더라도 오차 범위라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게 되면 안철수 쪽에서 이제 불리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원론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양쪽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이 학문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양쪽 캠프가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드릴 때 어쨌든 안철수 지지자로서 빙의를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박근혜 측에 김용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는 이정우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캠프에는 장하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그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주장하는 바를 보시면 이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좀 더 극복을 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장하성보다는 이정우 씨가 훨씬 더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양쪽 캠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단일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 시기에 있어서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된다. 서로 이제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단일화 방식도 이 강동과 흥행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제 한국의 모 매체에서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이걸 분석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두 후보에 대한 후보의 인격과 자질을 볼 때 막판 결정권자가 중요하거든요. 참모들은 자기 쪽으로 불리하면은 단일화를 차라리 하지 말자.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두 분 후보의 자질과 인격을 믿고 이들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 대답하기 전에 아니 도대체 뭘 혁신을 하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서비스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옆집이 생기면서 야 그거 너무 맛이 없어, 니네 품질을 올려라, 그럼 내가 여기다 따로 가게 안 차리고 너랑 가게 합쳐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 방법과 길을 찾는 거는 그 가게지 소비자도 옆집 사장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찾아야 돼요. 민주당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총선에서 다 차려진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혁해야 되는 방법을 찾는 건 민주당이지 옆집 사장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강준만 씨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당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민주당 너무 싫어해요. 전라도라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그냥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의 지지자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정말로 노인네들 다 물러나야 된다든가. 물론 노인네도 필요해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얼마나 잘하십니까? 공격 끝내주게 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감동과 이 소비자에게 아 이거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는데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집 사장님들이다 이거죠. 질풍노본들하고.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어렵다.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공룡 기업들 다 망해가고 새로운 기업들 구글 이렇게 다 뜨는 이유가 애플도 한번 망했잖아요. 거의. 그게 자기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을 찾은 회사 애플 방법 찾았잖아요. 다시 정상의 회사가 됐습니다. 정상의 회사가 될 수 있어요. 피를 수혈할 수도 있죠.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 거고 잡스처럼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얘기죠.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는 건 당사자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일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국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볼 텐데 토론회에서 제일 약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박근혜 후보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토론 방식도 자기 맛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그거 다 준비 미리 사전에 답안지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겠죠. 나경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 판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뭐냐면은 언오피셜한 토론회를 계속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국 교수가 제안했던 방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철수 캠프나 문재인 민주당 싫어하거나 못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문재인이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직접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더 이상 빼지 말고 만나서 두 사람이 직접 자신들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이번 판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느냐? 안철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권교체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정치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 뭐냐? 새누리당 개혁 안 될 거라는 거 안철수도 압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은 될 거라고 믿어요. 돼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민주당이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한 몸 불살라서 니네들 한번 엿먹여보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말 뼈저리는 아픔을 민주당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문재인 후보가 그냥 내가 그냥 물러나고 말지 하고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다 개판 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가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두 후보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 서로 만나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만나 노래를 부르면서 만나서 서로 만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두 분 사이의 간극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정책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소한 문제점들, 문재인 후보가 발목 잡혀 있는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과거사나 아니면 구태들 아니면은 이런 것들, 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 지지 기반도 아무것도 자기의 참모도 캠프도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소소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실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나야 된다. 안 만나고 주변인들이 자꾸 변죽만 울리면 깨진다. 깨지면 망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물러날 거다. 안철수 후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안철수 후보 자기가 먼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당장 망해도 평생 먹고 살 거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오고 갔던 것 같고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뭐 의미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네 분 패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객 서로에게 힘찬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수고 많았어. 아, 나도 아까 해야 부르는 되는데. 바람에 다른 데까지 나도 얘기하려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았어요. 세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가장 뼈아픈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같이 얘기할게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캠프 직원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냥 이 현재 여기서 안철수 후보 편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제고 저도 입에 거품을 물었던 그게 바로 부분이지만 그 증명서라는 예, 거예요. 근데 얘기해봤자 안철수 말만 후보가 해야 화를 그었죠. 이현재 후보 씨를 위해서 뒷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캠프가 없고 조직이 없고 세력이 너무 약하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여기 누구도 안철수 후보가 당장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단독으로 꾸릴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거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전적으로 사견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책임총리제를 다시 또 언급했죠. 문 후보께서 언급하셨던 거와 거의 유사하게. 그거를 언급했고 또 하나 아까 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자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원장이 원하는 거는 아마도 이게 아니겠냐는 이제 짐작인데 문 후보한테 양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심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문 후보의 발을 잡고 있어요. 문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박 후보 본인이 안티고 아니면 박정희 자기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박 후보의 안티고 문 후보는 민주당이 안티고 안 후보는 캠프가 안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미 우리가 여기서 지적되는 그 모든 걸 단적으로 들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단일화의 그림을 내심 그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가시적으로 국민이 감동할 만한 변화를 먼저 보여주면.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만 해보면 그거는 이제 사후의 문제를. 그 얘기 좀 해보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그 얘기 한번 해보자. 변화를 국민한테 제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전 안철수의 백그라운드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안철수 개인은 기본적으로 테크노크래시입니다.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놓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구조적인 흐름이나 구조적인 모순을 못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철수 본인은 95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이 IT 산업을 육성하면서
해픈투비 그때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같이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인디비주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 닷컴 버블 속에 뭉쳐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의 개인적인 역량과 구별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입으로 달고 사는 혁신 자체도 슌페터가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기업가 역할인데, 그거의 반대 측면으로 보면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본의 축적이 그 개인 기업가의 이윤 동기를 주는 거지, 그 개인 기업가의 이윤 동기가 사회 구조를 이끌어 간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개인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측면, 그 흐름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놓치지 않고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제 때 해주셨으면 좋았을 얘기가 발제 때도 지금 발표 이제 올리시는 뭐 저희가 벌써 2시간 넘어째 하고 있어서 더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토론을 준비한 것은 뭐 후보 상호간에 혹은 이 지지한 세력 상호간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결국 이제 단일화로 가서 선거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해서 선거를 하기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자로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한 분씩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길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이렇습니다.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안철수 후보의 독심술을 하셨지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그거 잘 안 되고 그만두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거는 이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판의 도박인데, 돈 그렇게 걸어놓고 인원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라는 이야기로 해서 좀 한 번씩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준비가 되신 분부터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임스 대표님.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전제하고 둘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합이 됐든 둘이서 만나서 해결하든 아니면 제3자가 들어가가지고 혁신의 방법을 구체화시키든, 일단 나갈 수 없는 구멍을 딱 막아놓고 그리고 두 놈에서 앉혀가지고 쓰고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우리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진영에서 이제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안철수 쪽에서는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서 그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길지, 그리고 얼마나 양쪽이 상처를 받을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통계학을 공부하는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단일 후보를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 표본의 수를 크게 하더라도 오차 범위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게 되면 안철수 쪽에서 이제 불리하게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원론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양쪽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양쪽 캠프가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드릴 때 어쨌든 안철수 지지자로서 빙의를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박근혜 측에 김용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는 이정우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캠프에는 장하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그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그다음에 주장하는 바를 보시면 이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좀 더 극복을 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러니까 장하성보다는 이정우 씨가 훨씬 더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양쪽 캠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단일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 시기에 있어서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된다. 서로 이제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단일화 방식도 이 감동과 흥행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제 한국의 모 매체에서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이걸 분석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두 후보에 대한 후보의 인격과 자질을 볼 때 막판 결정권자가 중요하거든요. 참모들은 자기 쪽으로 불리하면은 단일화를 차라리 하지 말자.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차기 대선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두 분 후보의 자질과 인격을 믿고 얘들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 대답하기 전에 아니 도대체 뭘 혁신을 하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서비스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옆집이 생기면서 야 그거 너무 맛이 없어, 니네 품질을 올려라, 그럼 내가 여기다 따로 가게 안 차리고 너랑 가게 합쳐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 방법과 길을 찾는 거는 그 가게지 소비자도 옆집 사장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찾아야 돼요. 민주당이 왜 실패했느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총선에서 다 차려진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혁해야 되는 방법을 찾는 건 민주당이지 옆집 사장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강준만 씨가 교수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당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민주당 너무 싫어해요. 전라도라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그냥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의 지지자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정말로 노인네들 다 물러나야 된다든가, 물론 노인네도 필요해요.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얼마나 잘하십니까? 공격 끝내주게 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감동과 이 소비자에게 아 이거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는데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집 사장님들이다 이거죠. 질병업원들하고.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어렵다,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공룡 기업들 다 망해가고 새로운 기업들 구글 이렇게 다 뜨는 이유가 애플도 한번 망했잖아요. 거의. 그게 자기가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을 찾은 회사 애플 방법 찾았잖아요. 다시 정상의 회사가 됐습니다. 정상의 회사가 될 수 있어요. 피를 수혈할 수도 있죠.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 거고 잡스처럼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얘기죠.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는 건 당사자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일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조국 교수가 제안한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볼 텐데 토론회에서 제일 약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박근혜 후보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토론 방식도 자기 맛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그거 다 준비 미리 사전에 답안지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겠죠. 나경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 판을 뒤집어 엎는 방법은 뭐냐면은 언오피셜한 토론회를 계속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국 교수가 제안했던 방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철수 캠프나 문재인 민주당 싫어하거나 못 믿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문재인이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직접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더 이상 빼지 말고 만나서 두 사람이 직접 자신들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이번 판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왜 높다고 보느냐? 안철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권교체보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정치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 뭐냐? 새누리당 개혁 안 될 거라는 거 안철수도 압니다. 그럼 먼저 민주당은 될 거라고 믿어요. 돼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민주당이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한 몸 불살라서 니네들한테 한번 엿먹여 보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말 뼈저리는 아픔을 민주당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문재인 후보가 그냥 내가 그냥 물러나고 말지 하고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다 개판 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가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두 후보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 서로 만나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만나 노래를 부르면서 만나서 서로 만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두 분 사이의 간극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정책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소한 문제점들, 문재인 후보가 발목 잡혀 있는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과거사나 아니면 구태들 아니면은 이런 것들, 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 지지 기반도 아무것도 자기의 참모도 캠프도 없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소소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실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나야 된다. 안 만나고 주변인들이 자꾸 변죽만 울리면 깨진다. 깨지면 망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물러날 거다. 안철수 후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안철수 후보 자기가 먼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당장 망해도 평생 먹고 살 거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얘기도 많이 오고 갔던 것 같고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뭐 의미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네 분 패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객 서로에게 힘찬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